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장으로 들어가서 생명화학과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인데, 이 2장의 주요 골자 내용은 일단은 먼저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생명체 내에서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몇 가지 화학결합에 대해서 특성과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것들이 쓰이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이미 다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처음에 무슨 원자, 전자 그런 것에 이제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유가 사실은 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먼저 일단 끝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먼저 생명체의 4가지 고분자 물질,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 구조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크게 결국은 4가지로,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해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렇게.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먼저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왜냐하면 그 2가지는 사실 그 2가지 고분자 물질들이 우리 생명체 내에서 주요하게, 여러 가지 물론 다양한 쓰임새가 있으나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목적은 이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 방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단백질과 핵산에 관해서는 3장에 가서 살펴보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너무나 쓸데없는 자세한 정보에 괜히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서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단 근본적인 목적은 왜 이것을 하느냐,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반 생물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여러 가지 화학결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도 간혹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핏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여러 가지 생명체 다양한 복잡한 활동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근본 출발점은 그 물질이다. 모든 생명체는 일단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발성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이제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를 보는, 전체 상호작용을 보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자 전체적인 맥락을, 생명체에 있어서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자가당착으로 사실은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생명체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물질들에 대한 특성을 또 반면에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전체적인 생명체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또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좀 힘든 일이긴 하나,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에너지는 또 사실 어디서 얻게 되느냐, 그 물질에서 결국 에너지를 얻게 되는 참으로 미묘한 그런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모든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마치 생명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세포를 공부해야 되듯이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원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은 또 들여다보면은 핵 안에 보면은 이것이 핵이라는 얘기인데, 핵 안에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요 양성자, 전하를 양성자죠. 그 다음에 전을 띄고 있지 않으나 같이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요 핵의 무게가 전체적인 원자의 무게를 결정을 한다.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개의 양성자 자체의 무게를 재보니까 한 개 물리학이나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한 1달톤이라고 하는 그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인데 중성자의 무게도 그와 비슷하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가 이제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양성자 무게와 중성자 질량이 합을 다 한 것이 전체적인 원자의 질량이다. 듣는 전자가 섭섭하게 말이죠. 여기 이제 전자가 지금 바깥쪽에 마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왜 전자를 빼놓는 것이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개 달톤이라고 하는 양이 얼마나 작은 양이냐라는 것을 비교 질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 1g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려면은 1g을 달톤이라는 단위로 채우려면 6에 10에 23, 6 곱하기 10에 23승 아보가드로의 수에 달톤이 모여야 겨우 1g이 된다니까 1달톤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얼마나 작은 양의 질량 단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양성자 하나의 또는 중성자 하나의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자 하나는 세상에 약 1840분의 1의 달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무시를 해도 아무런 이 원자를 다루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뭐 골머리 썩이지 말고 전자의 무게는 무시하기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 자체는 모든 원자는 일종의 그 electrical charge 전하라고 하는 것을 띠고 있는데 이 양성자에서는 플러스 포지티브 차지를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해서 음전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겠지요. 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쓸데없이 생물학 시간에서 왜냐하면 생물학 시간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온을 상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존재, 이온의 존재가 생명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온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근본적인 얘기지만 양이온? 전자 수가 양성자보다 적어질 경우에 여기는 현재 양성자의 수가 전자보다 많게 될 경우 똑같은 얘기이나 양성자의 개수가 스스로 변하고 중심에 있는 핵하고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양성자가 친히 몸소 나셔가지고서 가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일보다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전자가 저 바깥에 변방을 시키고 있는 변방을 맹맹맹맹 돌고 있는 전자가 가출을 하기가 훨씬 쉽고 또는 어디서 길 가다가 전자를 줍줍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변함으로써 상대적인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게 이온이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전자보다 적게 될 경우 전자가 어디서 들어오면 새로 그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원자들이 꽤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마치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의 종류는 천차만별로 있잖아요. 뭐 이상한 세포들, 세균 세포도 있고 무슨 동물 세포 중에서도 이 다세포 생물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신경 세포도 있고 무슨 뭐 상피 세포도 있고 조직 세포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원자들이 그거 하나하나들을 전부 원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0개에 가까운 원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그 중에 한 몇십 개는 20몇 가지는 실험실에서 창조를 해낸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원소이고 원래 자연 자체에서는 약 94 정도의 천연 원소가 있다. 중요해? 전혀 안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만 아니 그러면 원소들이 그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118개의 원소가 있다면 그들은 각각 서로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종류가 설정이 되는 것이냐 이 개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변하면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았는지 그거는 모르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연금술 그 연금술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립한 아이작 뉴턴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난 후에 연금술에 꽂혀가지고서 모든 연구를 해가지고서 연금술로 금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일생을 바쳤다고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각각의 다른 원소에게 고유한 번호를 매기는 거, 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호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설정이 되느냐? 먼저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각각의 원소가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하나에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원자 번호의 언제나 2배가 일반적으로 2배가 되겠죠. 물론 무거운 쪽의 원자로 갈수록 그것이 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또 희한한 것이 그렇게 무게를 전혀 무시를 해도 좋은 이 전자이지만 각각의 원소의 우리가 화학적 특성을 이제 고찰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전자가 주로 그것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전자가 맨 바깥쪽을 대표하는 주자이기 때문에 맨 이 원소라는 것을 다 특별한 원소의 경계를 이루는 바깥쪽을 전자가 매우 복잡한 이상한 궤적을 그리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소를 예를 들어서 수소는 한 개의 양성자, 수소의 특이한 점은 중성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수소에 있어서 요 전자가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수소는 H+가 되버리는 거 아닙니까? 수소 이온이 되버리는데, 이 수소 이온을 그래서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완전히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없게 되니까 전자가 없어진 수소는 프로톤이라고, 중성자를 뜻하는 프로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생물학에서 접하게 되는 탄소, 질소, 산소, 무슨 인황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각각의 이러한 이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와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파악을, 물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과생으로서 전자가 이렇게 전자를 배치를 하는데 마치 궤도에 어떤 여기에 층층 시야가 있는 것처럼 저 전자의 껍질이라고 일렉트론 쉘이라고 하는데,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가 그런 첫 번째 쉘 하나만 가지고 있으나 점점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 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의 쉘 일렉트론 전자 껍질은 이 전자를 사실은 2개밖에는 못 채워넣는 아주 작은 방이고, 그래서 2층으로 올려서 그 2층에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전자들이 계속 밀려오면은 2층에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2층에 전자가 꽉 차게 되면은 3층을 올려서 그렇게 계속 올려서 짓게 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자 껍질과 전자 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뭐 에너지 준위가 핵에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점점 더 마치 인공위성을 훨씬 더 멀리 쏘아 올릴 때 훨씬 더 많은 추진력을 가진 연료를 가지고 팍 쏘아 올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것은 이제 보어의 이제 전자 궤도 모델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전자에 대한 원소에서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고는 사실은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이제 관념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쉬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원래 사실은 여러 가지 전자 껍질과 궤도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여기 보인 것처럼 전자가 이제 주기라고 하는 오르비탈, 마치 이 궤도, 전자들이 인공위성처럼 궤도를 도는 것인데 그 궤도의 궤적이 또는 각각의 궤적, 전자의 궤도라는 건 사실은 확률적인 것이면서 그 전자가 이제 전자를 조우하게 되는, 그 전자가 충돌하게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족적, 궤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뭐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 확률에 따라서 무슨 뭐 S, 1S, 2S, 2P, 3S 뭐 이런 식으로 쭉 채워나가는 그런 것이나 S 궤도에 또 여러 가지 서브 오비탈이 있고 P 궤도는 3개, D 궤도는 그래서 각각의 서브 오비탈마다 작은 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서브 오비탈 그거를 한국말로 서브 오비탈을 뭐라 그럴까?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두 개의 전자가 각각 채워지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보어의 전자 궤도 모델에서는 무슨 가장 가까운 뭐 K 에너지 준위에 있는 궤도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 양자역학의 올바른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보면 1S 궤도는 이제 하나의 그들의 확률적인 돌아가는 그 궤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나의 구형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2S엔 3개의 서브 오비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서브 오비탈이 이러한 모양의 방식으로 3개가 이렇게 X, Y, Z 축을 각각 점유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훨씬 정확한 양자역학 모델에 의한 전자 궤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궤도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죠. 물리학 전공자들이나 다시 말하면 이 요지는 자, 전자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전자가 일단 어떤 원소의 특징을 규정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절실한 이유는 화학결합을 여러 가지 화학결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자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런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원소들이 주기율표에서 분류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주기율표에서 보면, 자, 이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환해서 보는 이유는 자, 118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들 중에서 대량 생물 원소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채워진 요 원소들, 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 모든 생명체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물질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로서 대변되는 이 물질들이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원소만 주의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가 주로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양으로 존재하는 그런 원소들도 몇 가지 조금 있으나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 정도. 그래서 그러한 대량 생물 원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대량 생물 원소들 중에서 주로 다하게 이것저것 끌고 모으면 결국이니까 118개 중에서 한 25가지 종류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하는 4가지 원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4가지 원소가 이름하여 이런 성을 가진 분들도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물론 이
양 자체는 탄소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와일드 카드 2명을 더 여기다 집어넣는다면은 스프. 그래서 이제 황과 인, 특히 황과 인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것이 황은 언제나 주로 황은 단백질에 주로 분포하고 인은 주로 핵산에 분포하는 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물질을 단백질이냐 핵산이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이용을 했던 아주 또 현명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주요 원소,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네 가지 원소가 예를 들어서 흙을 보거나 흙이나 바닷물에서 똑같이 가장 많은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물론 이 산소, 질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 안에서도 그것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탄소라고 하는 이 탄소가 인체에선 약 12% 정도나 많이 분포를 하는데 사실 탄소의 다른 지각이나 바닷물 같은 곳에서의 탄소의 양은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명체 안에 인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 안에 이 탄소가 집중이 되어 있다. 얼핏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아시겠죠. 탄소가 요 유기고분자 물질, 생명체에서 필수적인 이 유기고분자 물질, 유기고분자. 다시 강조하지만 고분자 물질을 얘기할 때 유기라는 것을 미리 앞에다가 붙이는 것은 역전압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이제 리던던트한 얘기. 고분자 물질은 유기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사안이지만 자 이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생명체에 대해 존재하는 이 원소들이 결국 지금 살펴본 여태까지의 짧은 정보에 의해 판단하건대 전부들 다 원자량 자체가 매우 작은 원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자량이 작다는 얘기는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그에 상응해서 왜냐하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언제나 일치하니까 일반적으로 전자가 개수가 매우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면은 이 전자 껍질을 이렇게 채워 나갈 때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궤도 껍질 이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한 P, F 그런 궤도 같은 걸로 올라가지 않아서 최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아무리 채워봤자 가장 많은 전자 개수가 8개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생각하기 훨씬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그래서 이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들에 대한 최외곽 전자 껍질을 우리는 보통 이제 valence, 영어로 valence electr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8개. 이 8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소들은 마치 자신들의 지상 최대 과제가 맨 바깥쪽에 있는 그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가장 풀로 채워가지고서 그 풀로 채우면 뭐가 좋은데 이 화학적으로 가장 그래서 더 이상 화학 반응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금고를 완전히 두둑하게 채워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리타이어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맨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그 원소들이 전부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풀로 채워서 이제는 하고 열반의 경지에 오른 원소들이라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안 거리고 그래서 불활성 원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위를 넣고 전부 다 야 나도 강남 진입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취소 농담.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그런데 이 우리가 생명체에서 이제 살펴볼, 걱정을 해야 될 이 원소들은 전부 다 8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만 채워주면 돼 라고 하는 이 옥텟 규칙을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이제 화학결합을, 왜 이 옥텟 규칙이 중요하냐면은 좀 이따가 볼 화학결합,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화학결합, 특히 두 가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입장에 있어서 이 옥텟 규칙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한 3, 4분 정도를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기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했다고나 할까? 자, 그것에 진입하기 전에 한번 잠깐 살짝 사이드로 휴게실로 빠져가지고서 동위원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동위원소 자체도 또 생명을 공부할 때 매우 생명체를 이해를 하는 여러 가지 학습,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의 정의는 일단 모든 원소들이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이 균형을 동일하게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원소들 중에서 중성자의 개수가 살짝 변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이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디지털 메시지를 보내고,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한 중성자와 개수가 다른 이러한 동위 원소들, 그 같은 동위 원소들끼리는 그래서 같은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제 키인 마인드들은 무슨 소리냐? 동위 중성자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느냐? 같은 말하자면 인체가 예를 들어서 탄소에 대해서 탄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위 원소들이 있는데 그 동위 원소들을 전부 다 어떤 차별을 너는 또 다른 동위 원소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가 누군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들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대사작용에 다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물론 당연히 다 같고, 우리 동위원소들이 물리학적 성질을 엄밀히 따지면 물론 동위원소가 이제 질량이 다르니까 왜냐면 중성자 수가 다르면 질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할 때 그 정도는 좀 봐줘. 같은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진다고 얘기해도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동위원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 탄소의 경우에 동위원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3가지 종류의 동위원소들, 사실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탄소의 동위원소 중에 가장 일반적인 카본 12 C12라고 얘기하는, 이게 보통 98% 정도 이상이 98.9% 정도 되나? 근데 이게 약 1% 정도, 1.1% 정도 카본 13이. 그 다음에 이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카본 C14는 약 0.1%도 전체 이 지구상에서 이 정도 비율로. 그러니 그 나머지 다른 또 탄소의 동위원소들은 얼마나 양이 적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차이점은 중성자의 개수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고, 그래서 질량이 다를 뿐이겠죠. 나머지 물리화학적인 성질은 같다고 간주를 할 수 있고 언급했듯이.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이제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 왔는데,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제 방사능을 띠고 있는 동위원소들인데, 그것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에너지 자체가
워낙 커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붕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핵 자체가 불안정해서 이것을 DK라고 하는 붕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서 무슨 알파, 베타, 가마 붕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붕괴가 있어서 각각의 방출하는 에너지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재질이 또 서로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다뤄야 되는 생물학 연구실에서도 꽤 많거든요. 저는 대학원 제 박사과정 연구과정에서 워낙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다뤄야만 됐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말기에는 방사능을 마셔가면서 살았다거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P32를 많이 다뤘는데 물론 C14이나 중수소 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양성자와 뭐 중성자 개수가 이제 달라지면서 전자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수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실은 동위원소가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삼중수소라고 알고 있는 트리디움은 이렇게 이제 중성자의 수가 원래 수소 흔히 일반적인 이 수소는 중성자가 하나도 없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프로리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수소라고 하는 듀테리움은 좀 무거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닙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중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는 그런 동위원소이고 중성자가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삼중수소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거 역시 제가 많이 다뤄봤죠. 한국에서는 아마 삼중수소와 C14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와 있지 그것을 다루게끔 학교 연구소에서는 허가가 나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담이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도 특히 유라늄은 빼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생물학 연구실에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이 5가지 정도는 여기 33이 P33이 왜 이렇게 쪼그라져 갔냐? 인의 경우는 32와 33 두 개가 다 방사성 동위원소이고 황의 경우는 35, 그 다음에 삼중수소, C14 이런 것들이 생물학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는 점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이적인 반감기를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핵이 붕괴를 하느냐는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C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약 5,000년 정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5,730년이 반감기인데 정확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g의 C14이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5,730년이 지난 후에는 요 반이 0.5g이 아직 방사성 동위원소는 C14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갑자기 드디어 정상적인 N14로 붕괴가 되어버리는 방사성을 띠지 않는 그런 14로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C14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도저히 허가를 쓰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생물학 연구실에서 이 동위원소를 쓰게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표지를 붙여갖고 어떤 특정한 물질에다 C14의 레이블링을 시킨다든가 또는 P32 레이블링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건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탐침, 프로브로 사용을 하는 주로 생물학 연구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주된 활용 방안인데 물론 생물학에서 특히 이제 고고학이나 뭐 그런 연구를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동위원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5,730년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가 제 동료가 이제 이집트에서 오는 대학원 시절에 가장 친한 베프의 동료가 그런 짓을 흔히 잘 저질렀었는데 제가 이 동위원소를 관리하는 것을 담당하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치를 엄청 썩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P31을 막
랩 벤치에서 다루고 있다가 오염을 시켜서 톡 방울이 P32 바이아를 주문해서 쓰다가 이게 얼려 있는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파이펫으로 그걸 깬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얼음 쪽으로 튀는 거야. 이제 튀어가지고서 저기 여기 묻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 오염이 됐으면 오염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 나중에 이 주기적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이 실험실에서는 저 본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검사를 하는데 그대로 걸리지 않겠어요? 그냥 방사성이 그냥 막 갈거계수기해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었어요 말이지 미친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P32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2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2주 후면은 그 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 나머지 2주 후면 또 반으로 떨어지고 해서 P32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 그냥 내보내도 충분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C14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30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오염을 시켰다가는 어느 천년에 그 오염을 제거를 이게 그러니까 저 방사성 지금 후쿠시마고 어쩌고 하는 방사성 오염 물질 같은 경우도 그런 마찬가지. 반감기가 엄청 긴 중수소 같은 경우도 잠중수소 같은 경우도 꽤 길어요. 이런 C14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덜하지만 반감기가 꽤 긴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 오염이 된 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C14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P32와는 다르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이긴 하지만 방출하는 에너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피폭 당해봤자 아무런 사실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그런 좀 중수소, 삼중수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그 에너지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는 뭐 12년 정도의 반감기 꽤 뭐 그 정도면 준수하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힐리움으로 정상적인 힐리움으로 돌아간다. 뭐 P32의 반감기는 2주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우라늄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약 45억 년이 돼 이거. 그다음에 이 친구는 반감이 되면서 이제 동위 방사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납으로 이제 45억 년 후에 그 반이 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간접적인 그런 반감 과정을 붕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납이 되면서 이제 분자량 자체가 이상하게 저는 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보여준 이런 이 수치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반감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만 이해를 하면 여기서는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을 할 때에 주로 세 가지 경우에서 이제 생물학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진단 같은 경우를 할 때 의료 진단 같은 경우를 할 때 동위원소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단연간의 경험이 있는 이런 실험실에서의 연구실에서의 동위원소를 사용한 실험 소위 말하는 탐침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내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그 물질에다가 이것을 동위원소를 표지를 레이블링을 시켜서 그것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추적이 가능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탐침 프로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쓰인 거나 아니면 이제 연대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진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펫 스캔이라든가 보통 그런 걸 할 때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펫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단층 촬영을 입체적인 단층 촬영을 해주는 건데 이 경우에 동위원소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포도당의 일단 유사물질이라고 아날로그라는 포도당 유사물질 같은 것을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신체 내에서 이제 대사작용이 매우 활발한 그런 부위에서 그것을 막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흡수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상적으로 대사작용이 활발해야 될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갑상선암 같은 그래서 갑자기 이런 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검출이 된다면 여기에 지금 종양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의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운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펫스캔으로 지금 F18FDG가 바로 이 포도당의 유사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의 유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종양이 이렇게 직장암에서 시작된 그 종양이 전이가 간 이런데 전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건 그 정도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동위원소 데이팅, 연대 측정, radioactive dating 또는 또 다른 말로 radio metric dat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들어와 있어. 이제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를 이제 예를 들어서 화석이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 암석이라든가 다만 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은 언제나 죽은 물질. 자꾸 이 색깔을 물질 또는 물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을 발견을 했다. 그 화석이 얼마나 오래되어 있는 것이냐면 그 화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어떤 암석이 있을 때, 암석이 딱 만들어졌을 때, 암석은 딱 어떤 녹아있는 어떤 용암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딱 굳어졌을 때 해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든가 해서 그 연대를 측정한다는 얘기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는 이것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될 수 없다. 왜 그럴까?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적용이 될 수 없을까? 이것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그 하나의 원리는 죽는 순간, 이 물질이 죽는 순간 무엇이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생명체가 죽는 순간, 자, 살아있지 않은 물체에서는 이 순환이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물질 순환에 이제 그 근거를 해야 되는 측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C14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내부에 있는 물질과 외부에 있는 물질은 계속 리사이클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그래서 연대 측정을 하는 그 원리는 이 탄소의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의 각자 존재하는 비율이 있다. 그것은 양의 비율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98% 이상의 C12와 약 1% 정도의 C13과 그 다음에 0.1%보다도 더 작은 C14, 요 세 가지 비율을 이 양의
동위원소의 비율은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몸 안에 사람의 신체 안이나 또는 또 다른 생명체 신체 안이나 바깥이나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딱 죽는 순간 어떤 생명체가 죽는 순간 그러한 순환이 딱 스탑이 될 거 아닙니까? 대사작용이 이제 정지를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어떤 C14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부에 그때 당시에 축적이 되어 있던 C14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 붕괴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5,700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의 시체를 미라든 또는 화석의 형태로 발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가서야 이것을 측정을 하면 이 탄소의 비율이 딱 보는데 탄소의 비율이 C12하고 C13은 그런데 C14의 비율이 바깥에 있는 비율과 맞지 않지. 그거보다 훨씬 반이 적겠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붕괴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5,730년 전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계에 따라서 탄소는 약 반경각 5,730년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반감기를 가늠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약 6만 년 정도까지 어떤 물질의 이 나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지 하는 그 물질의 나이를 한 6만 년 전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지난 것들은 물론 부정확하게는 얼마든지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약 100만 년에서 4억 년까지 이렇게 된 물질을 정확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십억 년 된 물질을 정확하게 아주 비교적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이만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깐 살짝 동위원소에 대한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얘기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이란 일단 분자들이 모여서 결합을 위해서 훨씬 더 큰 분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일단 원소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어떤 화학 결합에 의해서 분자를 만든다는 것이고 분자와 원자의 차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할 때 그러한 분자들의 예가 여기 지금 뭐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전부 다 기체죠. 그 다음에 포도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합물과 분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갑자기 여기에 있었던 네 가지 물질 중에 여기서 빠진 게 누구냐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화합물에서는 뺀다라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자, 화학결합의 종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학결합의 종류가 이 다섯 가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소수성, 상호작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 화학결합들은 전부 이 아주 약한 화학결합들입니다.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화학결합들이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 생명활동에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유결합이 안 중요해? 안 중요? 그건 아니고 중요해요. 공유결합은 물론 중요하지. 이제 뭐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언급을 하겠으나 공유결합은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한 결합이라서 일단 화학결합이라고 하면 일단 안정적으로 붙여야 우리가 화학결합은 일종의 무슨 뭐 본드, 글루, 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풀로 제대로 뭘 붙이려면 제대로 딱 잘 붙는 그런 풀을 써야지 그냥 붙여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풀질 해가지고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화학결합들도 매우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미리 먼저 알고 이제 하나 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온결합 먼저 살펴보면은
이온끼리만 할 수 있는 결합이고,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서로 반대의 극성의 이온들끼리 양의 조화를 이루어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원자가 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이온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좀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듐이라고 하는 물질과 클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부 다 이렇게 각각 고체와 기체로 존재하나 그들이 전부 이온화가 되면은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완전히 서로 다 이제 성질이 완전히 변한 그런 결정체를 가진 크리스탈 결정체를 가진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둘 다 소듐이나 이제 이 클로린 염소, 소듐, 클로린 이것을 소듐이라고 이제 한 습관을 소듐이라고 발음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트륨이라고 배워왔던 지금은 아마 안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벌써 이제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듐은 소듐이라고 불러 나트륨이라고 하지 말고 소듐이라고 부르기로 이미 다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식으로 포타슘 이걸 칼륨이라고 막 하잖아요. 칼륨 아니고 포타슘인데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소듐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소듐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서 혼자 이것을 론 전자라고 전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잖아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옥텟 규칙에 따라서 최외곽 전자의 이것을 8개로 꽉 채우는 그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이 친구 8개를 다 채우려면은 7개의 전자를 어디 가서 모셔와야 된단 말입니다. 7개 어디 가서 길 가다가 전자 하나 줍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길 가다가 5만원짜리 하나 줍는 것처럼 쉽나? 길 가다가 5만원짜리 줍는 건 그래서 이것은 될 일이 아니다. 차라리 이제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자 해서 소듐 원자는 어떻게 하면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저 녀석을 쫓아낼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는 성질이 매우 강한 것이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소듐이 전자를 잃으면 최외곽 전자가 이제 완전히 8개로 꽉 이 껍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8개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드디어 물론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소듐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소듐 플러스 이온이 되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훨씬. 반면에 그와 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클로린 염소 원자는 지금 딱 하나만 빈단 말입니다. 여기 8개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 하나가 그런데 아주 누가 와서 전자 하나 버려주겠다니까 이건 뭐 그냥 어서 옵시오죠. 전자를 버린다고 주어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이 전자를 하나 얻으면 이제 이온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반대의 극성을 가진 소듐 클로린이 돼서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소듐 클로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이룹니다. 크리스탈들이 해서 그래서 파우더처럼 우리가 소금이 파우더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결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소듐 클로라이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뭉쳐가지고서, 하고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들은 물에 확 녹아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온으로서, 이온 결합을 이루면서 결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은 수용액이라고 하는 물 안에서 이제 녹아있는 상태를 이제 수용액상에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로 금방 용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 자체가 좀 이따 보겠지만 물 자체가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쫙 들어와서 막 서로 막 방해를 하는 이간질을 하는 거지. 이 양이온인 캐다이온을 양이온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양이온인 소듐 이온 주변에 요 물에 있는 음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 이쪽 부위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못살게 굴고 있는 거고, 음이온인, N아이온인, 음이온인 클로라이드 이온 주변에는 이 물에, 양이온적인 성격 부위를 띠고 있는 이 부위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처럼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금방 이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서 맥없이 스스로 허물어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온 결합 자체의 그 결합력은 어떠냐? 그다지 세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결합력, 약한 결합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백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주된 이유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단백질 특유의 고유한 단백질의 이 모양, 생김새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는 정말 중요한 생명체 유지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몫을 이온 결합이 담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NA 자체가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을 한번 본다. 염색체가 무엇이냐,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럼 물반 고기반. 염색체는 물반 고기반이다. 염색체는 DNA 반, 단백질 반.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마 전 왓슨 크리크가 제대로 우리를 참교육시켜주기 전까지는 모든 저명한 과학자들이 우리의 염색체 안에 있는 질제로 유전 물질은 단백질이다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물반 고기반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이 고기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아, 단백질이 고기구나. 단백질 고기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과 DNA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핵산은 전기적으로 사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산에 풍부한, 그러면 인산기들이 전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백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양이온을 띠고 있는, 그런 양이온을 풍부하게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특히 많은데, 그들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DNA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크로마틴, 염색질,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 뭐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 후성 유전학,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할 때 바로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일단 대표적으로 공유결합은 이온결합과 다른 점은 매우 강력한 결합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공유결합은 무엇이냐? 왜 이온결합을 하지 않고, 이것은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죠. 카쉐어링 하듯이. 마치 이렇게 이어폰을 하나를 한 짝씩 끼고서 음악을 감상하듯이.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 역시 옥텟 룰, 최외곽 전자를 최대한으로 풀로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모든 원소들이 아까 본 그런 소듐이나 클로린처럼 쉽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최외곽 전자를 예를 들어서 채워야 될 최외곽 전자가 하나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버릴 게 하나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개수가 하나 또는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적은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온 결합을 하기가 훨씬, 이온화가 되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탄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탄소 같은 경우는 이 애매한데 최외곽 전자가 좀 4개가 있단 말입니다. 4개를 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다 버리기가 그게 쉽냐? 그동안 정들었던 전자 4개를 다 버려? 그 다음에 어디서 4개를 다 주워오기도 애매하고, 그 4개를 누가 어디 가서 전자를 4개씩이나 줘. 아주 참 애매한 경우가 수소도 특히 공유결합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야 될 전자가 하나뿐이긴 하지만,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은 수소의 경우는, 왜냐하면 최외곽 전자 껍질이 딱 지금 전자 2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전자를 주워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쉐어링을 하자. 공유경제에 들어는 봤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한 소유의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되냐면은 이 두 수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이제 전자 두 개, 나도 이제 전자 두 개. 그럼 둘 다 이제 완전히 꽉 채워서 지가 무슨 힐리움 인형. 그러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되어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탄소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4개의 전자를 어디 가서 주워 와야 8개를 다 채우거나 하는데 그 8개를 채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 쉐어링 사인을 하는 거죠. 4개의 수소를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전자 하나씩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탄소의 입장에서는 8개가 다 채워지는 것이고 각각의 수소의 입장에서는 나 2개 얻었으니까 이제 딱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해서 이러면 진짜 메탄이 CH4 메탄 가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결합을 이루는 산소 역시 산소 기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은 산소의 입장에서도 나는 전자 2개가 필요한데 하면서 그러면 각각의 2개씩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유가 2개 서로 전자 쌍이 공유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결합으로서 2개의 선을 쫙쫙 그어서 이중결합을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2개를 애꿎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수소 2개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사인해 여기.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부터 서로 운명 공동체야. 똑같이 전자 쉐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이제 산소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을 얼마나 몇 개나 각 원소마다 공유결합을 이제 구성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계약 건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자가라고 하는 그 원자가는 결국 그 최외곽 전자층을 채우는데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원자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의 경우는 원자가가 이제 4가가 예를 들어서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최대 이루고 있는 것 이유가 4개의 전자가 거기 채워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결합 자체가 2개, 이중결합까지만 흔히 봐왔지만 3중결합 자체도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질소라든가 에틸렌이라든가 시아노아, 사이아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또 3중결합을 이룰 수가 있고 심지어 4중결합은 탄소 4중결합은 왜 안 되나요? 라고 꼭 안 될 것은 굳이 아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원리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우 안정적이고 한번 만들어주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기 때문에 슈퍼글루처럼 딱 붙으면 뭐 떨어지기 힘든 거죠. 자, 그것을 어디다 쓸고 고분자 물질 더더군다나 탄소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한 가지 이제 A 플러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가 개입을 하게 되는 그 유기 고분자 물질들은 전부 다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이것을 테트라히드랄 또는 테트라히드론이라고 하는 3면체 기하 구조를 이루면서 모든 방향으로 이제 공유결합을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탄소 사이에 이렇게 4개의 수소가 메탄 같은 경우에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루는 이 각도가 이렇게 딱 마치 피라미드의 중심에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수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또 다른 탄소가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 탄소 또 그러면 이 탄소가 또 똑같은 그런 4방향의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레고 블록처럼 그래서 이 레고 블록으로 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탄소가 포함되는 이 유기물이 생명체에서 그렇게 널리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근데 공유결합 중에는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공유결합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그 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전기 음성도,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오냐, 전기 음성도가 비슷한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이고,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는 그 반대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큰 원소끼리 결합.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은 욕심부리기입니다. 전자에 대한 욕심, 전자에 대한, 좋게 얘기해서 전자에 대한 포부, 야망, 나쁘게 얘기하면 전자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 전기 음성도, 각 원소들마다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수치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큰 것입니다. 산소를 보십시오.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물론 산소보다 더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는 불소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불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 현상을 관장하는 이런 물질들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드문 원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은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은 전부 생명체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이제 발군의 전기 음성도를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산소와 전기 음성도가 매우 낮은 수소 어딨니 수소, 이렇게 이 둘끼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 극성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기 음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매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다른 원소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죠. 내가 가져갈 거야. 나한테 내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산소를 만나면 모든 다른 원소들은 산소에게 맥없이 자신의 전자를 결국은 혼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아주 개망나니 활성산소라고 들어는 봤나라고 했을 때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치면서 막 파괴적인 작태를 벌여서 우리를 결국 노화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놈의 높은 산소의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은 전부 딱 보면 이 친구 비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극성 공유결합. 당사자들끼리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커지는 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왜 이 지금 비극성 공유결합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소결합이란 무엇이냐? 극성 공유결합을 이렇게 딱 형성하는 그 곡성 공유결합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극성 공유결합에는 수소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소결합이지. 수소하고 또 다른 당사자, 제3자,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 사이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파생상품이지. 주된 상품이 아니라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으로서의 수소결합의 원래 근본적인 수소결합의 근본은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이온결합입니다. 노골적인 이온결합이 아니라 약간의 은밀한 이온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온결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약한 전기적인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시려면은, 자, 이것을. 자, 대표적인 수소결합을 제공하는 물질인데, 물을 이룰 때 좀 전에 언급했지만,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공유결합을 이뤄서 물을 이루는데, 이 공유결합은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똑같이 그 전자를 쉐어하기로 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사인을 해놓으면은 산소는 그 모든 전자를 자기만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돌아갈 때 산소 쪽에서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뭐 이상한 이 히라보로 델타라고 하는 소문자 델타 D 이 델타의 마이너스 이것이 이제 파셜 차지를 표시할 때 보통 델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거죠. 부분 전화라고 한국말로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영어를 꼭 써서 네가 미국물 먹은 티를 내야 되겠니? 인정을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써 자꾸 파셜 차지가 훨씬 입에 붙지 부분 전화라는 것을 찾으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많은 경우에 한참 생각을 해야만 그저 가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델타 플러스 쪽은 그러니까 이 수소 쪽에서는 완전히 난 폭망한 것이 이번 생은 이제 망했고 아니 같이 전자 쉐어하기로 해놓고 난 전자가 이제 꼴을 못 보겠네. 그러니까 전자가 없으니 이제 거의 이온화가 되는 것이죠. 부분 전화로 플러스. 그래서 이 방향이 물이지만 물 분자 사이에는 산소 쪽에는 약간의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게 되는 거고 수소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물들이 있는 물이 있다고 칩시다. 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지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물 한 분자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부분 전하가 이쪽에 플러스가 이쪽에 수소 쪽에 생기고 산소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플러스 생긴 쪽과 또 다른 물 분자의 이쪽 산소 쪽에 있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이제 전기적으로 어떤 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또 남의 집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도 형성이 되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 분자들 사이에는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각각이 서로 간의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언급했듯이 수소 결합에서는 반드시 수소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누구? 꼭 산소라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요. 산소만큼이나 전기 음성도가 높은 또 다른 원소, 대표적으로 질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질소 역시 산소 비슷하게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른 질소하고 또 이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질소하고 또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경우도 이제 수소가 여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물론 수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하고 요 질소에 있는 음극 부분적인 파셜 이제 음전하고 또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소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소가 지금 참여를 해서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수소와 저쪽 상대방에 있는 그런 산소, 그러한 극성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산소 또는 극성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질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결합이 약간 전기적인 결합, 일종의 이온 결합이 수소 결합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은 이렇게 물 분자 간에 이렇게 수소 결합이 저 왼쪽 그림에 보여지고 있으나 이렇게 자 이거 아주 복잡한 단백질이라든가 하는 아주 구조가 매우 복잡한 물질들 사이에 어느 부위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수소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위에 있는 수소와 저쪽 부위에 있는 또 다른 이런 이거 역시 산소와 탄소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 탄소하고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부분적인 전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수소가 둘 중에 하나만 수소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또 수소 결합이 되고 하는 식으로 다양한 물질에서 수소 결합을 생물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예를 들어서 흔히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핵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DNA 이중사설
DNA가 왜 이중사슬로 이렇게 또아리를 언제나 들고 있는 거야? DNA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질소 염기라고 하는 그 염기들 사이에서 이런 수소결합이 특이한 수소결합이 이것을 우리는 상보결합이라고 하는데 상보결합을 통해서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소결합인 것이고 단백질 자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단백질들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여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수소결합을 형성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소결합들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단백질과 단백질 이쪽에 있는 DNA와 그러니까 좀 전에 보던 이온 결합에 있어서 단백질과 DNA는 단순히 이온 결합만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DNA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온 결합처럼 아니 이온 결합보다 훨씬 더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매우 약한 결합입니다. 결합력이. 하지만 이 숫자로 이것을 커버하는 그래서 벨크로 찍찍이라고 한국말로 그러지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말로 유학 시절에 운동화를 제가 벨크로가 달린 운동화를 자꾸 신고 다녔었는데 편하니까 이걸 딱 떼면은 끈 매고 풀고 할 필요 없이 미국 친구가 헤이 저 벨크로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라고 나한테 묻길래 하면서 잘 모르겠어. 찍찍이 그랬더니 그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따라해가지고서 웃긴 적이 있었는데 이 벨크로처럼 하나하나가 결합이 아주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다음 벨크로를 여러 개 달아서 같이 딱 부착을 시켜 놓으면은 아주 튼튼한 나름 튼튼한 결합력을 제공을 하는 것처럼 수소 결합 자체가 많은 경우에 그런 큰 분자들의 어떤 구조를 유지시켜 주는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DNA 이중결합 구조라든가 또는 이런 식의 단백질 구조를 만들 때도 유지를 할 때도 수소결합이 매우 중요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단백질 DNA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수소결합의 또한 수소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유용하고 특이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그 수소결합 때문에 결국은 물이 극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온결합 같은 그런 결정, 이온결합에 이르는 결정 같은 것들이 물에 넣기만 하면 금방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친수성 물질들이라는 얘기는 누가 친수성 물질이냐? 극성을 띠고 있는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거나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온이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물에 금방 잘 녹는다. 물과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친수성, 하이드로필릭이라고 규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에서 봤듯이 지금 또 보여주는데 이 소듐 클로라이드 결정이 이렇게 있을 때 크리스탈 있을 때 물과 이들이 딱 섞이게 되면은 이 주변을 물들이 전부 둘러싸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온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이드레이션 쉘에서 수화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 자체가 그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물 분자들이 서로 막 동시에 무작위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끊임없이 수소결합이 그 물 분자들 사이에 형성이 되고 파괴되게 되는 것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액체로서의 특성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담아도 물들은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물들이 그러한 수소결합에 의해서 항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열이라든가 증발열 같이 이제 물 상태를 어떤 다른 물리적 형태로 변화를 시킬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죠.
각각의 수소 결합을 전부 파괴를 시키거나 형성을 시키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또 이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는 현상 역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생명체 유지 현상 중에서는. 자, 물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수소 결합들이 마구 파괴되고 갑자기 또 결합이 이제 생성이 되고 하는 것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각각의 평균적인 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음이 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똑같은 일정한 분자들 사이의 규정을, 왜냐하면 모든 각 물 분자들마다 얼음이 된 얼음 상태에서는 각각 최대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들은 훨씬 더 거리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음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이들이 진동 상태에 있게 되나, 물의 경우는 이제 막 훨씬 더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왜냐하면 파괴가 훨씬 더 되면서 빨리 또 생성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밀도라는 것은 결국은 부피에, 동일한 부피 안에서 몇 개의 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의 밀도가 훨씬 더 고체의 얼음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밀도가 클수록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무엇이냐면 겨울이 왔을 때 얼음은 위에만 깔리게 된다는 얘기죠. 겨울이 왔을 때 얼음이 밑에서부터 깔리기 시작하면은 매년마다 이제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생명체들은 전부 다 멸종됐다가 그 다음에 보면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만 되겠으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얼음 밑에서 아직도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존버하고 있다가 얼음이 거치게 되면, 봄에 와서 얼음이 거치면 다시 활개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한 가지는 물의 그러한 수소 결합들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이 세 가지 아주 고유한 성질인 표면 장력이라든가, 표면 장력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얘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물방개라고 칩시다. 물방개가 물 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지가 무슨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 받았을 때 물은 수소 결합들끼리에 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버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왜? 그래야만 훨씬 더 엔트로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케미스트리, 물리화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고, 응집력과 부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끈적끈적하게 물이 물끼리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착력이라고 하고, 응집력은 이렇게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힌 것처럼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뭉치게 되는 그런 힘. 그래서 특히 이 응집력과 부착력 이 두 가지는 물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발휘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일반 생물의 이에서 나올 얘기지만, 뿌리에서 이제 흙에서 수분을 흡수한 뿌리들이 그 물을 저 높은 것까지 중력에 반해가지고서 저 꼭대기에 있는,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에다까지 물을 쭉쭉 빨아 올려줄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또한 물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살짝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있을 때 물에 이제 녹아있는 수소 이온에 의해서 수용액의 이제 산도가 결정이 되는데, 산성, 알칼리 하는 그러한 성질은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 중에 강산이라고 하면 물에 녹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미련 없이 강력하게 빠르게 탁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강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염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은 전부 요 수소 이온들이 미련 없이 확 빠르게 물에서 금방 이제 전해질로 변하면서 수소 이온으로 그냥 팍 변해버리는. 그럼 이제 물의 산의 농도가 수소 이온의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강산 구실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강염기라고 하는 스트롱 알칼리는 그러한 녹아있는 수용성 있는 수소 이온을 얼마나 빠르게 자기가 그럼 내가 걷어갈게 하고서 주워가지고서 물에 있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염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약염기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느린 것이죠. 훨씬 더 좀 영어로 reluctant 해가지고 조금만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천천히. 그것이 이제 강산과 각염기예요. 그래서 보통 pH라고 하는 척도로서 어떤 물질의 수용력상에서의 산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한 이 pH를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재반 현상들이 아주 일정한 pH 범위 안에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 단백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백질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때 pH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왜?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구조에서 오는 것인데, 단백질의 구조는 이러한 pH가 일단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모두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무리는 없겠으나, 자, 일단 p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상 로그, 자연 로그가 아니라 로그, 10 로그에다가 요것은 농도를, 보통 농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이런 괄호를 쓰잖아요.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로그를 붙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pH 값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pH가 보통 7.0이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7.0보다 이것이 낮으면 산성, 7.0보다 높으면 pH가 알칼리성하고 하는 이유가,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거든요. 그만큼 정도만이 물이, 이게 물에 있는 수소이온이 자연적으로 스스럼 없이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측정값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7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요거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높으면, 10의 7승보다 10배가 높으면 10의 6승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의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 아니에요. 10배가 높으면. 그러면 이게 6.0이 될 것이고, 해서 10배씩, 그 다음에 이거보다 100배가 높으면은 5.0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산이 되는 것이고, 높으면 높을수록 알칼리가 되는 것이고 해서, 이 그림은 보통 일반적인 그림과는 약간 다르게 산을 이쪽에다 위에다 배치하고 염기를 아래쪽에다 배치를 했네. 그래서 이런 레몬 주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염산 이런 것들과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알칼리 뭐 하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pH에 기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H를 얘기를 할 때 pH를 신경 쓰는 이유는 일반적인 일정한 어떤 특정한 pH 범위 내에서 뭐 생명 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성 pH 범위 내에서 이제 효소 활성이라든가 그것을 위시한 또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이루어지나, 안 그런 경우도 또 있고, 아주 산성 조건에서 또는 알칼리성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반대로 발생 인력과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은 가만히 있자. 이것을 요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라고 자신이 없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